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측정 불확도하고 연관이 돼요. 지금까지는 뭐 별거 없네. 뭐 측정 불확도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부터 진짜 이제 측정 불확도하고 관련된다. 자, 맨 처음에 했던 히스토그램으로부터 확률 분포 얘기하고요. 정규 분포, 또 중심극한 정리까지 우리 추정의 핵심 이론들로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분포는 아까 히스토그램에서 그 히스토그램에서 그 구간을 우리가 빈이라고 해서 이 구간을 그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구렸잖아요. 요 한 구간을 0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때의 빈도를 구하면 그게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확률 분포로 바뀌게 된다. 히스토그램이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히스토그램 할 때 우리 제일 우리 성적 xi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xi가 통계량이에요. 통계량. 아니면은 통계 변수라고도 부르죠. 통계 변수는 성적. 그럼 성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점수를 아주 일단 성적을 무한대로 조사를 해요. 무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조사를 한 다음에 한 0.1점 단위로 계속 그 분포를 조사를 하죠. 근데 이제 사실 0.1도 아니에요. 0.1보다 더 작은 점점 작게 조사를 하면 마지막에는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무한대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데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다. 자, 확률 분포는 그렇게 되면 확률 분포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그 비율이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확률은 1이고 이 전체 면적은 1이고 그러니까 100%를 말하는 거죠. 100%고 이 두 값 사이에 있는 면적은 비율이다. 나중에 그 전체 비율 대비 그거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적이 60점보다 낮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구하셨죠. 0.02, 3인가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확률인 거죠. 2.3%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결국 히스토그램에서 확률 분포가 유도가 되었다. 확률 분포의 몇몇 특징은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밀도 함수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는 음이 아니다. 음수 확률은 없다. 마이너스 50%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전체 곡선 아래 전체 면적은 1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두 지점 사이의 확률은 두 지점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니까 곧 이 문제는 적분 문제가 돼요. 적분 문제. 적분 또 미분도 사실 저도 자신 없지만 적분은 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 없다. 엑셀로 적분하면 된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확률 밀도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률 밀도가 주어지면 첫 번째 확률을 구하려고. 두 번째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 어떤 교정 성적서가 주어져 있다. 그럼 이 교정 성적서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얼마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분해능이 주어졌다. 오차가 주어져 있다. 이것에 의한 오차에 의한 표준 편차는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산형이라면 평균을 이렇게 구하죠. 평균은 x 곱하기 px를 서메이션한다. 이게 우리 원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였잖아요. 서메이션 x n분의 1. 원래 이 공식인데 그거의 오리지널이 이거였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 x-x바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도 이렇게 구하게 된다. 근데 이게 연속형으로 가게 되면 적분으로 이 서메이션이 적분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으로 되는 거예요. xfx 편차 제곱의 fx 이렇게 EX와 이 베리언스 X를 계산해서 적분 어떻게 해요? 근데 걱정 없다. 우리들은 선배들이 한 공식, 이미 유도한 공식을 이용하기만 하면 돼요. 공식을 유도하는지는 몰라요. 모르셔도 되고 제가 이 노트에 이 슬라이드에 적었으니까 그 노트를 보시고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도하시되 몰라도 돼요. 몰라도 우리는 공식만 이용해서 통계에서는 공식 이용해서 이 베리언스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분포, 덴서티 펑션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리고 확률 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할 거다라는 걸 아시고, 제일 첫 번째는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성적 구했을 때 대충 이런 종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종 모양. 그리고 특징은 평균율을 중심으로, 평균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가 평균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돼 있다. 그럼 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기울기도 똑같고 이제 거리도 똑같다. 떨어지게 된다. 이 특징은 이 곡선에서 여기 보면은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추세가 감소하는 지점이 나타나요. 여기 어딘가.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 부분이 나타나겠죠. 미분을 해보면. 이 변곡점이 평균으로부터 이 변곡점이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그마가 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정규 분포다라는 것까지 합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정규 분포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 했었고요. 자, 정규 분포는 가장 중요한 연속 확률 분포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들이 이런 모양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단 평균이 가운데 있고 대칭이 되는 데다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편차가 벌어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노멀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라고 하지? 보통 분포, 보통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측정 불확도 추정 성적 빈도도 264명을 해봤더니 좀 이렇게 이렇게 됐었나요? 이렇게 좀 급하게 떨어져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 신장, 몸무게 이런 거 우리 뭐 대한민국 뭐 중학교 2학년 몸무게의 분포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나오다가 뿅 이렇게 되는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종으로 끝난다는 거죠. 종 모양의 분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어느 수준에서 누가 어디에 속하는지 95% 신뢰 수준으로 어느 구간에 있는지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공식이 있는데 정규 분포의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그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평균은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성인 남성의 평균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나이 적은 분 다 합치면 173이라고 해요. 평균이구나. 그러면은 제 키가 딱 173이에요. 170 컨디션 좋을 때 3.45 컨디션 나쁘면 172.8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척추의 그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키가 좀 달라져요. 그럼 저보다 작은 사람이 몇 프로 있다? 우리나라에는 173보다 작은 사람이 50% 있다. 벌써 많이 알죠. 그리고 큰 사람도 마찬가지로 50% 있다. 대충 이 정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그 중요한 그런 확률 분포다. 예제 한번 보죠.
이제 그 확률을 구하는 거. 자, 어떤 과업을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데, 지금 제가 뭐 시험이라고 했지만, 그냥 타스크라고 해도 돼요.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우리 그 생산 관리 같은 데서 사람의 그 업무 수행 시간을 막 카메라로 찍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 일을 할 때, 공정 관리 같은 거 할 때, 이 일에는 소요되는 시간이 몇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전체 일을 할 때는 뭐 며칠이 걸리니까 뭐 요건 몇 분, 몇 분, 몇 분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이 시험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확률 변수가 시간이죠. 소요되는 시간. 자, 그 평균이 50분. 그래서 가운데 센터가 평균이겠죠? 그래서 여기 센터에 지금 표시를 안 해놨지만 여기가 50분. 표준 편차는 10분.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죠? 변곡점. 변곡점은 요렇게 요 길이가 10분, 10이라는 얘기겠죠. 자, 시험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45분 이상이고 60분 미만일 확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빗금친 부분의 면적.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적분. 아까 무슨 이런 복잡한 함수 있잖아요. 이거 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5부터 60까지. 이거 엄청 어려워요, 이 적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정기분포의 적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또 치환하죠. 치환하고 막 이거 뭐 RD 세타인가? 이걸로 치환해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건 엑셀. 그 다음엔 표준 정규 분포표로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분하지 말고 우리 주로 이걸로 할 거예요. 엑셀 활용. 자, 적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엑셀을 활용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엑셀 함수 중에 nomDist,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뜻이죠. 이 점은 여기 점이 있는데 점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인수들을 넣으면서 자, 인수 처음에 현재의 값, x의 값,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 뭐죠? 누적 여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true, true가 1인가? 그럼 여기다 1. 여기다 1을 넣으면 이게 뭐냐? 이렇게 적분이 있으면 이 평균이 이게 6겠죠? 자, 어떤 x까지 누적 적분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누적 적분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45부터 60까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대충 아시겠죠? 먼저 60까지 계산해요. 60까지 누적해요. 계산한 다음 빼기 45. 45까지 누적 적분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하시면 돼요. 60까지 누적 적분 하면은 함수로 하면은 0.8413, 60까지 0.8413. 45까지 또 하면 0.30885.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빼주면 0.5328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다시 엑셀을 여시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만약 제 설명을 잘 이렇게 잠깐 못 들으셔도 요거 교재 보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하시면 다 이제 될 수 있도록 교재가 좀 제가 잘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 우리는 뭐 여기 이 함수 마법사 열어도 되는데 일단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 직접 해보죠. 자, 는 치고 nom norm dist 이렇게 치십니다. nomdist. 자, 가로 열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건 60. 60까지의 누적 적분을 구하고 싶다. 평균은 50이었다.
표준 편차는 얼마였죠? 저 기억이 안 나네. 표준 편차는 저기 표준 편차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노트했던 게 다 날라갔나? 표준 편차는 10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노트했던 게 다 날라가면 안 되는데. 일단 하죠. 10. 자, 그리고 true. 이제 누적 함수 할 거냐? 아니면 density 그 그래프의 값을 할 거냐? 우리 누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잠깐 한번 해보시죠.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올까? 그렇죠? 예. 문제는 아니었어요. 교과서에 다 있어서. 그래서 이거 0.8413. 자, 이제는 요거 하나 했으니까 두 번째는 또 해야죠. 우리 두 번째 거는 자, 이번에는 45까지 누적 적분. 45까지. 0.8413이 60까지의 누적 적분이고 요거는 45까지의 누적 적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하면 0.3085.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60부터 45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45, 60.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적에서 여기까지 누적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요 사이 값만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차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 빼기 요거 하면 그 차이는 0.53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배웠어요. 아, 이제 우리는 걱정 없겠구나. 나는 정규 분포를 적분할 일이 없겠구나. 요거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아, 여기 있네. 두 번째는 이거 재밌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또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린이들 뭐 많이 하시니까. 이 주식은 아니고 펀드인데 우리 펀드에 이런 이제 적용을 해요. 확률을 적용해서 제가 이제 이거 네이버 무슨 금융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평균 수익률이겠죠? 그래서 이게 쭉 3년간의 주간 데이터를 뽑았던 뭐 어떻게 뽑았던 월간 데이터를 뽑았던 그것들을 3년 동안 평균했더니 14.64% 이익이 났다. 그런데 표준 편차는 30.58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기분포를 이렇게 그려보면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수익률은 13.64고 이게 64죠. 자, 이 변곡점까지가 30.58이라는 얘기잖아요. 요 변곡점짜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대충 여기는 한 마이너스 17 뭐 마이너스 17, 18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는 0보다 작을 때 돈을 잃으려면은 수익률이 0보다 작으면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가 한 0이면 한 이쯤 되겠죠. 0. 그때 이 면적.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 자, 수익률이 0보다 작을 때 한번 구하실 수 있을까요? 수익률이 0보다 작을 때의 확률은 네, 그러니까 즉 내가 돈을 잃을 확률은 아까 놈 디스트로 구하면 되겠죠? 평균 표준 편차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정규분포에서는 평균 표준 편차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점장이가 말해주든 그런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필요 없고 내가 이 펀드 했을 때 돈을 잃을 확률이 얼마인가 그거 알 수 있다는 거니까요. 노움 디스트로 하면 되겠죠? 노움 디스트에서 0까지의 누적 확률.
자, 평균은 13.64. 이게 뮤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 30.58. 요게 0이 0이죠. x는 0. 한번 구해보시죠. 시간 한번 드릴까요? 한 1분 정도만 드릴게요. 이상하다. 그 이전 거는 84.13 이런 건 잘 구하셨는데 자, 논 리스트에서 0보다 작은 누적 확률을 구하려면 논 리스트에 자, 처음에 x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0. 그다음 평균 들어가죠. 13.64. 그다음 표준 편차 30.58. 그다음에 tru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임동 선생님 오늘 작정을 하셨나?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면 놈 dist에서 자, 0%까지의 누적 확률은 그때 평균은 13.64였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30.58이었다. 그리고 true로 나는 할 거다. 아이고, 뭐지? true로 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0.327, 32.7%는 돈을 잃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펀드 들어가실 때 이게 올해는 49%, 1개월 수익률 13%. 근데 꼭 내가 들어가면 돈을 잃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있어요. 이 표준 편차 때문에 그래요. 이 표준 편차만 없다면, 표준 편차가 제로였다면 무조건 들어가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온 재산을 일로 들어가서 이걸 들어가죠. 표준 편차가 만약 0이었다면. 근데 표준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항상 30%의 확률로 돈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의 그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함수를 또 우리 정기분포에서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확률값을 구했잖아요. 자, 반대로 확률값이 주어지고 확률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x값 찾기. 그 확률에 대한 x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주어져요. 아까가 똑같은 문제인데요. 평균은 50분, 표준 편차는 10분이었다. 자, 전체 모집단의 5%가 초과되는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들의 분포들을 쫙 그렸을 때 상위 5%는 그 상위 5% 확률이 되는 그 시간값은 얼마냐?
요 값은 얼마냐 이걸 찾는 거예요. x 0.05는 이쪽의 면적이 5%인 것에 해당한다. 자, 그럼 반대로 누적 확률이 95%가 되는 그 지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이제 옛날에 했어요. 옛날엔 아니고. 자, x 넣고 평균 50, 표준 편차 10, true 한 다음에 x를 쭉 넣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60, 70, 80, 90 이렇게 하나하나 수를 넣어보면서 찾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배웠으니까. 자, normDist라는 함수에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가 norm 대충 이제 아시겠죠? 이게 분포 함수니까 역함수는 인버스잖아요. norm 인버스가 있어요. norm 인버스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norm 인버스에 자, 간단해. 이제 true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누적이고 이제 인자가 확률값,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그 t값, 그 x값을 찾아줘요. 지금 여기 시간이니까 t값은 66.44.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여기다가 똑같이 norm inv 함수. 자, 우리가 원하는 확률값 95%, 0.95, 평균 50이었죠? 표준 편차 10이었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norm inverse에 0.95, 50, 10 하면은 95%가 되는 그 x값, 그 시간값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커피를 사왔다고 그랬는데 커피가 왜 많은지. 커피 좀 갖고 올게요. 아, 하고 계세요? 자, 해보나마나 답은 요 교재에 있는 대로 66.44%. 그래서 이 전기분포 문제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역으로 어떤 주어진 확률에서 그 해당되는 확률 변수의 값을 찾는 문제, 이런 문제로 구성된다. 이런 걸 일단 감각적으로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많이 안 써요. 이 전기분포를 많이 안 쓰는 게 표준 전기분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기분포보다는 이 표준 전기분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분포는 잊어버리셔도 된다. 자, 표준 전기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분포를 스탠다드를 붙여서 스탠다드 노멀, 표준 전기분포 이렇게 불러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 아까 함수에서 여기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였죠. 요거의 제곱이었잖아요. 이 적분이 되게 어려운데 요거 바뀔 때마다 적분을 계속 예전에는 뭐 컴퓨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적분을 계속 따로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은 얘를 z라고 놓은 다음에 적분을 일단 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z는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뭐죠? 다 모든 경우에 적분을 다 해놓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누적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슨 a 값까지 적분을 a가 표기를 좀 다 해놓은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9 이렇게 쭉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의 그 뮤하고 시그마는 다시 역치환으로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치환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구해보자 해서 예전에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게 지금은 워낙 많이 쓰여서 이걸 더 많이 쓴다. 표준 전기분포라는 걸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치환이 된다는 의미고, 자, 뮤 시그마가 이제 0, 1로 바뀌어서 계산하면 된다. 물론 엑셀로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은 자, Z가 뭐 이거라는 뭐 이렇게 말은 우리는 사실 X에 관심이 있고 Z는 모르잖아요. 수학적으로 중간에 들어온 변수니까. 근데 단지 아는 것은 이걸 다시 이렇게 곱하고 이동을 해보면 X는 어떻게 되냐면 뮤 플러스 Z 시그마 이렇게 바뀌죠. 즉 우리가 무언가 Z라는 값은 표준 편차에 곱해진 값과 평균과의 차이구나.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런 개념이구나. 이제 이 x를 설명을 할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z는 0이었어 하면 x는 0이었겠구나. 그러니까 0이 아니라 x는 뮤였겠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니까 평균과 떨어진 차이가 얼마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z는 얼마라는 이렇게 이 값은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배, 시그마의 몇 배, 시그마의 몇 배 떨어졌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이기도 해요.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 떨어져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Z는 0이라고 하면 평균으로부터 안 떨어졌다. 0이니까. 그런 거죠. Z는 1이라고 하면 평균으로부터 원 시그마배 떨어져 있구나. Z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2 시그마배 왼쪽으로 가서 있는 X값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개념이라고. 그래서 Z는 결국은 표준 편차에 곱해지는 값이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에 따라서 Z에 곱해지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Z 모양이 좀 펑퍼짐해질 거고 이 분포 모양이 작으면 뾰족해질 거고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누적 확률 적분 그리고 이런 적분이 되고 이렇게 적분으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뭐죠? 엑셀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함수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Z 계산에서 많이 다룰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이런 식으로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거를 구간 확률이라고 말해요. 구간 확률을 많이 구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95%라고 하면 구간 확률이 평균을 중심으로 구간 확률이 90%다 이런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 확률을 벗어난 나머지 확률은 1 빼기 0.9니까 0.1이 되고 그것을 반으로 나눈 값들이 요 양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값이 이제 0.0, 5%, 5%, 90%. 여기는 95%니까 2.5%, 2.5%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럴 때 이 값을 구해보면 Z 0.05를 구해보면 1.645를 구할 수 있고요. Z 0.025를 구해보면 1.9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함수 nom S 인버스로 구할 수가 있다. 자, nom S 인버스에 이건 이제 Z 값을 확률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확률에서 이제 Z 값을 구하는 거죠. 아까 마치 nom 인버스하고 마찬가지로 그때 이 nom S 인버스에 자, 요렇게 여기가 5%면 지금 우리는 물론 중요한 건 구간 확률인데 계산할 때는 항상 누적 확률로 계산해요. 자, 이 누적 확률은 95%가 될 거다. 그래서 0.95 넣으면 1.644.
두 번째로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했을 경우에 여기가 2.5%면 여기는 97.5%가 되겠죠. 그래서 0.975를 넣으면 1.96이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놈 SINV에 확률 0.95라는 확률을 넣어보면 이렇게 해보시면 1.64. 두 번째로 놈 SINV에 0.975, 97.5% 이렇게 넣어보시면 자, 1.96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값이 바로 이 값이에요. 1.9599, 그러니까 1.96 이렇게 보통 이렇게 외우는데 95% 신뢰 구간이 정기분포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거죠. 내가 어떤 구간의 확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95%다. 그러면 그때 표준 편차에 곱해지는 값은 1.96이다. 이렇게 딱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1.96, 1.96 엄청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이 얘기다. 여기서 또 지나가면 서운하니까 자 그러면은 구간 확률이 99%가 되는 Z값은 얼마일까요? 99%가 되는 Z값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99를 넣으시면 안 되죠. 99에다 요거까지 넣으셔야 되죠. 요 반쪽 0.5, 99.5를 넣으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구간 확률이 99니까 그쵸. 류지연을 선생님이 요거를 누적과 구간 확률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간 확률은 99니까 여기는 1%, 요거 두 개 합치면 1%죠. 요거 두 개 합치면 얘가 1%. 그러면은 얘가 0.5%. 전체적으로는 99.5%가 되는 Z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놈 SINV 함수에서 0.975를 찾으신다는 거죠. 에이? 0.995인가요? 995. 그래서 2.57.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으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확률을 이제 우리 확률을 몇 퍼센트 이건 알죠? 확률이 몇 프로야? 100%야? 50%야? 근데 통계에서 이 확률을 주어진 그 확률을 뭐라 부르냐 하면 신뢰 수준,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불러요. 그 확률을. 그럼 신뢰 수준 95%에서 뭐 해라. 근데 구간을 계산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신뢰 수준 95%에서 추정하라 하면 주어진 확률 P가 0.95가 되는 이거 이제 구간이죠, 구간. 구간 확률. 구간 확률 0.95가 되는 X값 찾아라. 이 말을 이렇게 조금 뭐 약간 자기들끼리 문법에 따라서 통계적인 문법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신뢰 수준 95%에서 추정하라는 주어진 확률에서 구간을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즉 X값을 계산해라. 우리 인버스 함수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산하는 거는 모두 정규 분포에서 계산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데이터가 정규이든 정규가 아니든 다 정규 분포로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중심 극한 정리예요.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확률에 대해서 다 정규 분포로 근사화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중심 극한 정리. 그래서 일단 중심 극한 정리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중심 극한 정리는 먼저 데이터의 분포와 데이터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좀 비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자꾸 투자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이게 아마 주봉이죠, 주봉. 이 녹색 선은 5일 평균선이라고 해서 5일간의 데이터 1, 2, 3, 4, 5, 6, 7 이렇게 데이터 중에 5일간의 데이터 그 다음 2부터 6까지의 데이터 3부터 7까지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지난 5일간의 누적 데이터를 점을 찍은 다음 그걸 이은 선이에요. 5일 평균선이죠. 이 5일 평균선이 이렇게 1 데이터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거 말고 20일 평균선을 보면요. 5일보다는 조금 스무스, 변화량이 적어요. 변화가 20일 평균하면 변화가 적죠. 왜냐? 대충 아시겠죠?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하는 건 비슷비슷한데 데이터가 이제 어떤 데이터 셋이 있으면 모집단에서 보는 시그마는 일정하잖아요. 시그마는 일정한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의 편차들에 대해서 n으로 나누는데 이 n 나누는 수가 5일 평균선은 5로 나눴을 거고 20일 평균선은 20으로 나눴고 이런 나누는 수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커지다 보면 변화량 자체는 적어진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스무스 자 60일 더 적어지고 120일 아주 천천히 변하게 돼요. 변화량은 샘플 수 커지면 변화량이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변화량? 평균의 변화량. 자, 샘플 수가 증가하게 되면 평균의 변화량은 작아지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데이터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어쨌든 데이터 개개의 변화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평균의 변화량은 똑같다. 이제 작아진다. 자, X의 변화량과 X바의 변화량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루는 건 X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X바를 다룰 거다. 평균의 분포. 자, 이거 한번 보죠. 그래서 평균의 분포, 평균의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평균의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동전을 던지는 시험을 하는데 자, 동전을 1회 던진다고 했는데 이때는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험을 했어요. 근데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죠. 0 아니면 1. 확률은 다 0.5, 0.5. 그때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구하는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일까요? 샘플의 분산일까요? 동전을 1회 던졌을 때인데 경우의 수가 전체의 경우 수가 2개고 이때 구하는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일까요? 샘플의 분산일까요? 아까 했는데 아니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으면 되죠. 지금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전을 던졌을 때 0 아니면 1이면 그리고 동전을 1회 던졌다고 했잖아요. 동전을 2번 던진 게 아니고 동전을 한 번 던졌어요. 근데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요. 모집단이죠, 지금은. 그래서 건진기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확률 문제가 국어 문제하고 거의 반은 국어 문제, 진짜로. 이 국어를 잘 이해하셔야지.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무슨 주머니에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있는데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냐. 그 문제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모집단의 분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걸 지금 엑셀 문제를 한번 열어보시면 돼요. 엑셀 문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한번 저장할까요? 제가 정규분포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저장을 해놓을게요. 정규분포.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동전 XLX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시죠. 동전 XLX. 동전 XLX. 자, 동전 던지는 시험을 통해서 평균의 분포, 평균의 분산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실험에서는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고, 이 2개의 평균은 0.5. 그 분산은 variance P예요. 모집단, population의 분산. 그래서 구하면 0.25가 나올 거예요. 그럼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험에서는 모집단이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험을 뭐 1000번 하건 10,000번 하건 상관없이 모든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없어요. 00, 01, 10, 11. 디지털 공학 하신 분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 그때 각각의 평균, 에버리지를 이렇게 구했어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면 0, 요거 00 평균이니까 0. 01은 0.5, 10은 0.5, 11은 1. 이렇게 나오죠. 각각의 확률은 0.25, 이거 뭐죠? 0.25, 4가지 경우니까 똑같죠. 근데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평균은 이 X바축에서 평균이 지금 이거죠. 이게 X바가 0일 때, 0.5일 때, 1일 때. 자, 0일 때 확률은 0.25. 1일 때 확률은 역시 0.25. 0.5일 때 확률은 2개죠. 0.5. 이렇게. 가운데가 원래 여기서는 똑같았죠. 이렇게 0.5, 0.5 이렇게 였다가 가운데가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여기서는 어떻죠? 지금 베리언스도 이걸로 이렇게 구한 거죠. 자, 여기서는 이거는 동전을 3번 던지는 케이스는 8가지 경우가 나와요. 000 뭐 이렇게 해서. 자, 확률은 8분의 1씩 이 모든 경우의 평균을 이렇게 구했어요. 이 경우에 대한 베리언스 P를 구하면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면 0.83이 나오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 여기는 0.33, 3분의 1이겠죠? 자, 0.66, 3분의 2. 여기는 1. 그 확률은 8분의 1. 그 다음에 3, 3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8분의 3, 8분의 3, 또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럼 이제 4번,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자, 0.125는 무슨 관계냐? 0.125는요, 이 모집단, 원래 2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원래의 모집단이죠. 그 모집단의 분산의 반이다. 0.125죠, 이렇게. 어디 쓸까요? 바로 밑에다. 이 값 나누기, 자, 2번 던졌으니까 2다. 자, 이 값은 0.0883은 무슨 관계냐? 이 값 0.25 나누기 3번 던졌다. 3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상하게 이게 숫자가 가는구나. 이제 이거 한번 해봐야죠. 4번 던졌을 때 그때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이때 분산은 얼마인가요? 모집단의 분산이겠죠. 분산은 동전 4번 던졌을 때 평균의 분산은 이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0.0625. 0.0625다. 해볼까요? 자, 평균, 그래서 평균은 아까부터 계속 똑같았어요.
원래 모집단이 이건데 모집단의 평균과 샘플의 평균은 샘플을 2번 던지든 3번 던지든 4번 던지든 샘플의 평균은 같다. 그래서 아까 그거였잖아요. 불편 추정량이라고 했죠. 크거나 작거나 뭐 그게 없이 같다. 샘플의 평균은 같고 분산은 var.p에서 이제 16가지의 경우가 모든 경우니까 모집단이라고 보고 이렇게 분산을 구하면 0.06이요. 잘해주셨어요. 자, 이 값은 어떤 값이냐? 당연히 우리 모집단의 분산을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도 물론 이걸 알았겠죠. 이 샘플 평균 X바의 분포를 그려보니까 이거에 대한 분산이 이 원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리고 싶은데. fx에서 나왔던 그 분산값, 이 분산 프라임 값에 요 x바를 구하는 샘플 개수 n으로 나누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예전 사람도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평균의 분산은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 이 분산 프라임 값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값으로 줄어들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분포가 이렇게 평평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평평했다가 뾰족했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 이게 5개 뜨는 거예요. 5개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무한대로 n이 만약 무한대가 되면 종 모양이 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원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요. 이 동전 던지는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저장. 그래서 이 값은 요런 원리를 알게 됐다. 평균의 분포는 원래 데이터의 평균 분포의 분산은 데이터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다.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그리고 평균은 같다. 평균은 같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평균의 분포는 점점 정규 분포에 근사해 간다. 언제? n이 라지 n에 가까이 갈 때. 그리고 만약에 n이 n이라면 정확하게 그 모집단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중심극한 정리는 샘플 평균은 샘플의 수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모평균의 수렴에 가게 될 거다. 불편 추정량인데 원래는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샘플의 수가 스몰 n이 라지 n에 되면 거의 이제 같다는 거죠. 라지 n이 되면 이제는 같다는 거죠. 아까 동전 던지는 건 우리는 모집단만 했기 때문에 항상 0.5가 나왔지만 사실은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어떤 때는 1, 1, 1, 1 나오잖아. 이 평균은 1이죠. 그러니까 모평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전을 4번 던지지 말고 동전을 한 10만 번 정도 던지면 10만 번 던졌는데 다 1만 나왔다. 그런 분은 행운의 여신이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결국은 뮤의 수렴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플 수가 커지면서 분산은 작아진다. 그건 알았죠. n분의 시그마 x이기 때문에. 자, 정규분포의 근사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중심극한 정리가 없었을 경우에는 바로 정규분포를 쓸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든 그 확률 문제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정규분포 문제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크기가 30 이상이면은 충분히 큰 수로 통계에서는 간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불합도에서는 10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통계에서는 30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냐 그게 아니냐 이렇게 다루고 있죠. 자, 중심각한 정리를 공식으로 보면 평균의 평균은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같고 평균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그리고 x가 정규 분포이면 x바의 분포도 정규 분포이고 x가 아니라고 해도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다. 그러니까 아까 동전을 던지는 것조차 동전 던지는 분포조차 정규 분포가 됐으니 이제 다른 분포도 오죽하겠냐. 다 정규 분포로 근사화된다 이런 거죠. 그걸 안 했네. 감사합니다. 임수연 선생님. 자, 그래서 끝났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그 중심극한 정리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한번 그 추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10분 쉬시고 우리 2시부터 한번 해볼게요.